똑같은 기준금리 인하기인데 2012-13년을 보시면 GDP 성장률보다 기준금리가 더 위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GDP 성장률을 올해 한 1.5% 이 정도 예상하는데 기준금리는 여전히 한 2.75%에 있잖아요. 여전히 1%대 성장보다는 더 좀 제약적인 수준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 일부 지역 국지적인 상승은 좀 잠시 동안은 있을 수 있어도 이게 온기가 전반으로 퍼지기에는 이제 금리 인하 이벤트만으로는 좀 약하다라는 게, 즉 2015, 16, 17 같은 상황이기보다는 2012, 13년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 당시는 수도권 집값이 되게 약세장이었던 시기이기는 합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지금이 더 심각하고, 그때는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한 80% 정도였는데 지금은 막 100% 정도 되니까 더 심각하고, 이제 한은에서도 좀 더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더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큰 것 같기는 해요.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이제 자산 가격은 또 움직이는 법이니까 뭐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기는 하죠. 그리고 사실 명목금리가 내려가는 것 자체는 분명히 자산 가격에는 일단 플러스 요인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장표를 보시면 이제 똑같은 금리 인하기라고 해도 이제 2012, 13년도 금리 인하를 했었던 시기고 2016, 17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인하를 했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2025년도 분명히 제 생각에도 금리를 뭐 한두 차례 이상 이제 더 내리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2015, 16, 17년은 이제 GDP 성장률이 저렇게 3, 4% 정도 나올 때 이제 1%대로 막 낮췄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성장률보다도 되게 낮았던 시기니까 자산 가격이 부양하기가 너무 좋았던 일종의 대세 상승기가 실제로 저때 2015, 16, 17부터가 부동산 상승이었던 대세 상승기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보시면 똑같은 기준금리 인하기인데 2012, 13년을 보시면 GDP 성장률보다 기준금리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려도 여전히 좀 제약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GDP 성장률을 올해 한 1.5% 이 정도 예상하는데 기준금리는 여전히 한 2.75%에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낮춰도 지금 가장 낮게 보는 데가 이제 2%까지 낮출 거다인데 그조차도 여전히 1%대 성장보다는 더 좀 제약적인 수준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 일부 지역 국지적인 상승은 좀 뭐 잠시 동안은 있을 수 있어도 이게 온기가 전반으로 퍼지기에는 이제 금리 인하 이벤트만으로는 좀 약하다라는 게, 즉 2015, 16, 17 같은 상황이기보다는 2012, 13년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 당시는 수도권 집값이 되게 약세장이었던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래 어쨌든 금리 인하기니까 그러면 뭐 우상향 뭐 이제 대세 상승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게 항상 거의 모든 이제 그 집값이 오른다라는 기사의 논지는 공급이 부족하고 금리 인하기다. 이 두 가지가 꼭 논거로 쓰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2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저는 이런 자산시장은 선반영이 굉장히 뚜렷한 곳인데 그럼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이라는 내러티브를 2년 전부터 계속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으니까 그로 인한 선반영이 과연 없었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 뭐 트럼프가 되고 나면 뭐 더 막 우상향할 거다라지만 트럼프가 되는 그 순간까지는 올랐는데 트럼프 되고 나서 오히려 좀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그걸 기대를 충분히 선반영했다 보니까 정작 그게 실현됐을 때는 오히려 이게 더 못 오르고 지금 이렇게 물론 여기서 더 어떤 뽐뿌를 한다면 다시 이렇게 우상향할 수도 있겠으나 일단은 모든 자산은 그렇게 선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 내러티브를 정말 2년 전부터 계속 정말 이렇게 하면서 선반영을 좀 이미 많이 한 가격일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앞으로 금리 인하다라는 거를 나만 아는 정보라면 모르겠는데 모두가 알고 그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2년 전부터 앞으로는 금리 인하 뭐 했으니 그러니 뭐 그걸로 이제 먼저 달려간 수요가 당연히 뭐 지금 쌓여 있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의 영향이 대단히 크잖아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좀 발표하는 방향이 좀 뭐랄까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다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요.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그리고 또
이제 금융당국에서 은행권에 그 대출 가산금리를 좀 인하하라 이렇게 압박을 주는 걸 보면 내수도 그렇고 부동산을 좀 부양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빡세게 좀 할 거다, 드라이브를 걸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좀 어느 쪽에 지금 정부는 방점을 두고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그 지점이 바로 이제 사람들마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지점일 것 같아요. 결국 트럼프가 하는데도 야 도대체 뭐 강달러로 원하는 거야, 약달러 원하는 거야, 뭐 도대체 침체를 원하는 거야, 뭐 성장을 원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되게 헷갈리듯이 네네. 항상 이렇게 정부나 위의 내러티브는 불가능한 것 두 가지를 다 같이 하겠다는 얘기들을 좀 하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한다, 뭐 이런 것 같은 이야기일 텐데. 나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죠. 예, 딱딱 그런 얘기인 건데, 뭐 일단은 야 금리가 너무 높은 게 사람들이 불만이니까 막 이렇게 지금 보면 확실히 가계대출 금리는 기준금리는 인하해도 가계대출 금리는 오히려 더 올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게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불만이 많으니까 일단 불만을 좀 잠재우는 그런 코멘트는 좀 해야겠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난 것 자체가 이제 환율과 국가신용등급 이런 데서는 되게 좀 굉장히 좀 위험한 요인이기는 하니까 이것도 관리하겠다라고도 또 같이 얘기를 하고, 근데 사실은 이 금리를 낮춰버리면은 이 부채가 올라가는 거를 지금은 누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처럼 저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부동산이 하락을 하면, 그러면 금리 낮아져도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끝났어 막 이런 생각으로들 굳이 막 빚내서 집 사려고들 안 하는데, 그러겠죠. 일본도 그랬죠. 엄청난 초고적 금리를 오래 유지해도 너무 오랫동안 집값이 안 올랐거든요. 다 월세 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가 안 사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뭐 아직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열망, 진짜 빨리 저 상급지로 가야만 된다라는 이 열망이 거의 모든 국민이 있는 와중에는 금리 낮춰주고 뭐 DSR 풀어주고 그러면 냅다 달려가서 지금 막 부채 한도 더 늘리면서라도 이제 내 거 가진 거 팔고 더 이제 상급지로 옮겨 타고 이러려는 욕망이 지금 가득하기 때문에 이 금리를 낮추고 뭐 부채를 풀어주면은 이거는 가계부채 증가로 무조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원화 가치 하락이 좀 뚜렷한 상황에서 더 그런 금리를 낮춰주고 그러면 더 서울이나 수도권 집을 사려고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군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센티멘트가 중요하니까 지금 뭐 저 같은 사람이 야 지금 비싸다 뭐 이런 말 해봤자 뭐 그런 게 뭐 들어올 리가 없죠. 물론 이제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 많으실기도 할 텐데, 저는 그 코멘트에는 그래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뭐 3.8% 이하로 이렇게 관리하겠다라는 게 좀 더 방점을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딱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 한 1.5%에 그 인플레이션이 한 2% 정도 이렇게 얹어지면은 그러면 한 3% 중후반 성장하지 않을까. 그러면 가계대출 증가율을 한 3.8% 정도로 맞추면 그러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안 올라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신경 쓰는 이유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 2018년 그쯤부터 계속 너네 나라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걸 지적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뒤로 굉장히 이 비율을 관리하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최소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아름아름 이제 관리를 한 건데, 그게 이게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모습이 나타났냐면, 저는 가계대출 성장률을 낮추면 낮출수록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을 가장 그 자산 가격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보시면 여기 준비한 이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작성한 그래프를 보시면은 노란색 선이 이제 가계대출 증가율인데, 보시면 2010년부터 2014년쯤까지는 저게 이렇게 5% 이내에 있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5%에 줄을 근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의 저 당시 이제 명목 성장률이 5%이다 보니까 기준점으로. 그렇죠. 5%보다 낮으면
그건 GDP 성장률보다 가계대출 네. 성장률이 낮았던 기간이죠. 저 때는 수도권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됐었던 네. 하락했었던 그런 시기고요. 보시면 2014년부터 이제 초이노믹스라고 해서 빚내서 좀 약간 이제 내수 부양을 위해서 네. 이제 부동산 경기를 살리던 이 시기에 보시면 이게 엄청나게 증가하네요. 가계대출 증가율이 확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이게 대략 2021년까지 GDP 성장률보다 가계대출 성장률이 초과를 훨씬 더 높게 유지가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80%에서 100%까지 쫙 이렇게 계속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저 시기 영향으로. 근데 그게 딱 2022년에 좀 금리가 확 튀니까 한번 이렇게 마이너스를 갔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회복이 지금 작년부터 회복이 된 상황인데 그럼 작년에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근데 옆에를 보시면은 이 가계대출 중에서도 주택 관련 대출은 많이 해주고 주택 관련이 아닌 예를 들어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뭐 이제 신용대출 이런 것들은 확 이제 줄인 거죠. 확실히 이게 보이네요. 추세가. 그래서 가계대출의 총량을 관리는 했는데 그거를 비주택 쪽을 확 줄이는 걸로 관리를 하고 주택 쪽은 오히려 상당히 좀, 그러니까 주담대는 상당히 좀 약간 늘리는 쪽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 빨간색 선이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데 뭐 거의 기준금리와 예금금리에 붙을 정도로 이제 확 낮아졌던 상반기 중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저 위에 있는 회색 선이 저게 이제 대기업 대출 금리인데 저게 대략 시장 금리와 비슷하게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율에 맡기면 대략 저런 기울기로 움직였어야 했는데 상반기는 갑자기 굉장히 많이 이제 가계대출 주담대 금리가 너무 많이 낮아졌고 심지어 예금 금리와 동일할 정도로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그 빚내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상반기에는 거래량이 이제 서울이든 전국이든 거래량이 굉장히 올랐다가 이 가계부채가 이제 또 너무 이제 폭증하다 보니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관리를 들어가니까 이 기준금리는 낮추는데 오히려 주담대 금리는 이제 확 올리니까 작년 말에 가계부채 총량 이게 관리한다고 그때 가상금리 높이고 뭐 주담대 거치 기간도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딱 그런 시기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바로 이제 서울이든 전국이든 거래량이 이제 훅 하반기에는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실 저는 작년 상반기에는 야 이거 뭐지? 가계부채 관리한다더니 지금 막 이렇게 지금 주담대 금리를 낮추고 지금 서울에 막 불 붙고 난리 났는데 이거 뭐 하는 건가 싶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관리를 좀 해서 이제 그 거래량 위축되고 뭐 하기는 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 일종의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2022년 이제 그 하반기 때 어쩌다 보니 이제 부동산 관련 책을 쓰고 그게 이제 하락에 대한 내용이었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막 뭐 시장 상황이 뭔가 잘 들어맞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뭐 인터뷰를 하거나 뭐 하면은 댓글들이 막 이제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개인적으로 좀 쓰였던 게 너무 이렇게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면 시장은 반대로 돌아가는데 이게 좀 불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하락 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맞추고 상승론자 분들이 이제 다 죄다 욕을 먹고 그리고 이제 특히 둔촌주공 같은 경우 뭐 이제 저 부엌 창을 열면은 서로 막 손 내밀면 서로 손잡을 수도 있다 뭐 등등 이렇게 어찌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부분까지 막 지적해내면서 이거 안 좋다 안 좋다라는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격도 비싸고 막 그렇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죠. 근데 역시나 이제 시장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니까 이제 정부의 이제 대책과 더불어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다시 시장이 좀 반대로 돌아가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서울의 주요 지역부터 이제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왜 2023년, 2024년에도 이렇게 막 이제는 오를 것 같다, 뭐 오른다, 뭐 그냥 사자가 아니라 좀 신중하게 좀 기다려도 될 것 같다, 기다리자, 뭐 이런 입장을 취했었냐라면은 정확히 2022년에 이제 둔촌주공 살리기라고 또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둔촌주공마저도 잘 안 되면 이거는 뭐 우리나라 PF가 전부 다 이제 부실화되는 어떤 시그널이다라고 하다 보니 저 위에서부터라도 일단 살려야 된다라는 이런 게
작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태형건설 문제도 있고 심각했죠. 레고랜드 문제도 있었고. 그때는 뭐 건설사뿐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네. 워낙 PF를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걸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당시 바치는 식으로 했고, 근데 그게 2008년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니까 2022년엔 둔촌주공이 문제였듯이 그때는 반포자의 반포레미안 퍼스티지가 미분양이 나고 이들이 막 가격이 막 떨어지고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최상급지인 반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당시에 막 규제도 확 풀고 막 전향적으로 해서 바치는 일을 하니까 2009년에 꽤 강한 반등이 오긴 했었어요. 근데 2009년에 강한 반등 이후에 정부에서 계속 이제 가계부채 관리를 들어가다 보니 2010, 11, 12, 13년 내리 4년을 이제 약세장을 들어갔거든요. 그런 과거에 착안해 보면 똑같이 이제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기도 했고, 가계부채 문제는 지금이 더 심각하고, 그때는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한 80% 정도였는데 지금은 막 100% 정도 되니까 더 심각하고, 그리고 PF 문제는 그때랑 지금이 심각성이 유사하게 보였단 말이죠. 그때 한 PF가 100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200조 되니까 2배 심각한 게 아니라 그때보다 대략 한 우리가 명목적으로 2배는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 자산 규모든 뭐든, 그러니까 PF 문제는 비슷하게 심각하고, 그러면 그때처럼 지금 당장은 뭐 둔촌주공이나 이런 데를 살리기를 하더라도 이게 좀 안정화되면 그 뒤로는 가계부채 관리를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그때 2009년에 집을 사셨던 분들은 10, 11, 12, 13 계속 하락장을 겪게 되니까 그때 2009년에 집을 샀던 게 되게 낭패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2023년 반등장 때 집을 사는 거는, 이거는 좀 약간 고통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즉 아무리 우상향하더라도 사람이 좀 이렇게 돼야 기분이 좋지, 이거를 겪으면은 이게 삶이 피폐해지는, 예, 그렇죠. 나중에 이거를 이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부채를 많이 지면서까지 하는 거는 더더욱 이제 사람을 이제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좀 이 반등장에 이제 덜컥 잡는 게 썩 좋은 선택으로 생각되진 않았죠. 근데 제가 틀린 부분은 이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스탠스가 약간 2011, 12, 13년 때보다는 요번은 좀 그 부분이 약간은 느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하는 좀 시간을 좀 더 벌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2022년에 막 레고랜드 사태 나고 막 이제 PF 문제가 불거질 때는 부동산 PF 규모가 대체 얼마냐조차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취합하고 분석하고 뭐 또 회의하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 대략 이제 200조가 넘고 뭐 심각한 곳과 아닌 곳 이런 분류를 하고 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죠.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와중에 한마디로 이제 부동산 PF 문제의 심각성을 당시에는 좀 적극적인 구조조정 을 좀 빨리 들어가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썼는데, 이번에는 약간 가계부채 문제를 살짝 느슨하게 가더라도 이 PF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좀 더 약간 우선시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찌 보면 가계부채로 기업부채 문제를 조금은 완화시킨 그런 기간이 됐었다. 네, 그렇게 PF 사업장을 민간들이 좀 사줘야지 그래도 이제 기업이 버틸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제 좀 바치는 전략을 쓰니까 당시 대구든 어디든 미분양도 좀 소화가 되고 실제로 좀 약간 온기가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면했던 측면은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데 이제 PF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다 분석도 끝나고 감도 잡았고 하니까 이제 2011, 12, 13년에 그랬듯이 좀 가계부채 쪽을 좀 이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동안 풀어줬으니까 더 세게 잡을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뭐 그런 식으로 하겠냐. 그런 것도 하나의 의견이고, 근데 저는 이제 과거에 힘들 때도 그렇게 가계부채 관리를 우선시 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랬던 덕분에 어찌 보면 이제 2014년 이후 우리가 내수부양을 위해 이렇게 또 부동산 다시 활용하는 그런 시기도 쓸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 내수가 정말 이제 부양도 할 수 있고 살아날 수도 있겠다, 집값이 다시 오를 수도 있겠다 싶은 거는 그들이 4년 동안
이제 저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이제 그 내수 부양이나 집값 상승 이런 게 먹힐 수 있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를 안 했다라면은 집값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한데 거기서 돈을 더 풀어버린다? 그게 과연 효과가 날까? 게다가 글로벌 다른 데서 보기에는 미국은 저렇게 기술이나 이런 데서 앞서 나가는데 얘들은 부동산 부양이나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게 뭐 환율이나 여러 이제 어떤 해외 투자자들 눈에는 당연히 안 좋게 뭐 그런 거 보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강남의 이제 대단지 신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의미 있는 어떤 일종의 하락장이 2006년 이후에 두 번 기간이 있었는데 2006년 말부터 2013년까지 이때 보시면 대략 한 30%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2023년 초 이제 요때가 대략 한 20% 정도 하락을 했었던 시기죠. 근데 요 시기 때 각각 금융위원장이 요 앞선 시기에는 이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었고, 그리고 저 2021년에서 2022년은 이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었는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이제 가계부채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가계부채 증가율 자체가 딱 조 시기에 이제 GDP 성장률보다도 낮게 관리가 됐었고, 이런 그 분들의 어떤 철학에 의해서 이렇게 가계부채 관리가 좀 더 이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그런 또 철학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철학이 우선시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당시 2010에서 13년 그리고 2022년처럼 부동산의 어떤 약세장이 되느냐의 여부는 여기에 좀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이거를 성장으로 타개하느냐 아니면 리스크 관리로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정해진 답은 없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성장으로 당장에 뭐 타개를 할 건데, 중국은 보니까 지금 지난 4년 저런 준비를 해 왔었고, 근데 우리는 지금 AI, 로봇, 우주 뭐 이런 어떤 그 미래 먹거리 관련해서 뭐가 돼 있는 게 좀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늦었더라도 보니까 정부에서 계속 그쪽 관련해서 지금 산업을 좀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 부채를 되게 많이 낼 좀 그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떤 우리의 성장이라든가 또 리스크 관리는 이제 정부 부채 쪽으로 좀 해결을 하고, 정부 부채를 많이 내야 하다 보니까 가계 부채는 또 더더욱 좀 약간 그 증가를 좀 억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스크 관리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가게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 빌려간 가게가 집값이 올라봤자 금융기관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자만 받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집값 올랐다고 뭐 이자 더 주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회수율과 연체율 같은 데서 문제가 생겨서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를 거면 다 같이 오르든가 아니면 그냥 다 현상 유지하든가,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소수는 오르고 다수는 떨어진다? 이러면 이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가계부채를 그냥 어떤 특정한 규율 없이 그냥 똑같이 풀면 이거 다 서울로만 가게 돼 있어요. 워낙에 지금 센티멘트가 서울 상급지만 살아남고 지방은 다 망했다, 약간 지금 그런 센티멘트가 지배적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풀어주면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더 안 좋은 쪽으로 흐를 수 나머지는 또 계속 죽으니까 있다는 거죠. 어차피 그렇죠, 이쪽으로는 돈이 안 가고. 그러겠네요. 근데 지금 금융기관이나 건설사나 뭐 이 모든 것은 지금은 다 이 지방이나 이런 데들이 자꾸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게 문제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LH가 뭐 지방 미분양을 뭐 매입하고 이런 건 다 결국 민간에 맡겨서는 도저히 그런 쪽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정부와 공공기관이 그쪽으로 돈을 투입을 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 약간 일종의 신호네요. 그렇죠. 좀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부가 빚을 많이 내야 하다 보니, 문제는 정부가 부채를 많이 내야 되는데 민간도 부채를 많이 내면 이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너무 빚이 많이 늘어나는 일이고, 그러면은 환율, 금리 이게 굉장히 이렇게 혼탁해질 수 있거든요. 즉 환율도 오르고 금리도 튀고 이럴 수 있는 일이라, 정부가 부채를 많이 내기로 하면은 다른 쪽은 좀 약간 부채 성장을 좀 억제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 과 집중.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령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가 계속 빚을 많이 내도 금리가 안정적이었었는데 네네. 그 이유는 일본은 민간에서는 계속 빚을 갚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본이라는 사회는 워낙에 좀 그 디플레이션 사회였다 보니까 디플레이션 사회가 되면은 빚을 내는 게 이제 미친 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빚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사회일 때 유리한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사회가 디플레이션이니까 빚을 갚는 게 더 최선의 선택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민간에서는 부채를 갚으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빚을 좀 늘려도 되는. 오히려 그런 일본 특유의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가능했던 있었던 덕분인데 그런데 만약에 민간도 부채를 늘리고 싶었는데 정부도 늘린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 금리가 상승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뭐 금리가 높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시장 금리가 더 올라간다? 이러면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 금리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시장 금리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부 부채는 많이 늘기로 되어 있으니 민간 부채 중에서도 약간 좀 이제 주담대 같은 거는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풀어줬으니까 좀 오히려. 이제 좀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금리를 낮춰라 하니까 그 결과가 신용대출이나 이제 즉 주담대 아닌 금리가 좀 낮아지는 식으로 약간 생색을 낸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주담대가 아니라 오히려 주담대는 뭐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은 것 같고 좀 정부 입장에서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계 부채 관리를 일단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주담대 금리를 낮춰버리면 이게 또 이제 또 이제 불장만 지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테니까. 네. 이전에 출연하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는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공사 원가가 너무 상승세가 심해가지고 구축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져서 그럴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 자료 보니까 이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단지 상승률이 신축 아파트보다 가격 상승률을 앞섰다고 나오던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신축과 재건축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냥 강남이니까 네. 강남이 그냥 유독 더 잘 오른 거다. 뭐 좀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왜냐하면 강남 이외에 저기 뭐 주변부로 갈수록 재건축 이렇게 구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딱히 이렇게 뭐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의 신축이 먼저 잘 오르니까 재건축이 이제 뒤따라서 역시 또 그나마 강남이라서 오르는 추이가 된다. 그렇죠. 그런 건 이제 강남이니까, 강남은 사업성이 워낙에 나오니까 일 거고, 저는 근데 다만 이제 워낙에 강남만이 이제 답이다, 혹은 이제 어려울수록 국가가 어려울수록 뭐 힘들수록 뭐 다 지방을 버리고 뭐 이제 다 강남으로만 돈이 온다, 뭐 이런 내러티브가 너무 강한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생각해보시면 우리나라는 국토도 되게 작고 사람들이 몰려 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은 동조화가 그래도 높은 편이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즉 텍사스 집이랑 캘리포니아 집은 서로 뭐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서로 워낙 제도도 다르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땅덩이도 크고 근데 우리는 고작 요만한 나라에서 그 와중에 여기만 이렇게 간다는 거는 즉 이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게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면 저기 중국은 땅덩이도 큰데 왜 북경이랑 상해도 집값이 그렇게 떨어졌겠습니까? 그게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제도 또 어떤 같은 정책적인 철학 하에서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뭐 상해나 북경이라고 해서 뭐 살아남고 막 이런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강남이 물론 이제 특별히 더 잘 버티고 가장 어떤 우리나라 부동산 서열에서 가장 우수한 자산이라는 것은 뭐 변함이 없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굉장히 똑똑한 분들도 아니 부자들이 직접 그 많은 돈을 내면서 나 이거 이렇게 사겠다라고 한 거는 다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 아니냐라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어진 여건에서 그런 부자분들이 이렇게 그런 큰 돈을 이제 턱턱 쓰는 것 자체는 합리적인 선택인 거는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뭐 이제 안 떨어지는 어떤 그런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2022년 가까운 과거를 한번 상기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 2022년에
반포, 잠실 이런 데도 갑자기 막 20%씩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시장금리가 좀 오르는 정도였었는데도 강남이나 이제 잠실 이런 데도 막 꽤 조정을 많이 받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그만큼 취약성을 노출한 건데 그 취약성이 뭐냐면 찐부자들만 사는 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동네가 다 찐부자들로만 이루어진 곳이라면 금리가 오르든 뭐 무슨 일이 나든 이게 팔자가 뭐 싼 가격에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네, 근데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뭔 일이 생기면 이제 막 그런 어떤 급한 매도도 나와서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여건에선 그렇지만 지금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해 상당히 뭐 주담대 금리도 낮춰주고 뭐 DSR도 좀 약간 정책성 자금으로 좀 풀어주고 뭐 이제 특히 세금 깎아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덕분에 이렇게 거기도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을 줬던 건데, 근데 단적인 예로 우리가 지금 세금을 많이 낮춰줬지만 보유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리기라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 약간 취약한 차주들은 이제 또 던지는 이벤트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찐부자들로만 이렇게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어떤 매크로 이벤트라든가 세금 이슈라든가 이런 게 불거질 때면은 어떤 조정의 가능성은 또 항상 열려는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불패, 뭐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가계부채를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거나 혹은 종부세를 막 올리거나 그런 이벤트에는 좀 찐부자는 아닌 사람들의 매물들이 이렇게 좀 때로는 급락의 형태로 혹은 이렇게 침체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것도 같이 이제 과거를 통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네. 지금 특히 이제 LTV가 50%까지는 또 나오니까 뭐 한 20억짜리 집은 한 10억 빚내고 30억짜리 집은 15억 빚내고 막 이게 부부가 합산 소득이 괜찮은 분들은 또 그렇게도 이제 많은 빚을 내기도 하는데 빚을 지금 많이 내기에 지금 녹록한 상황이냐라는 것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빚 내기 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내 뒤로 그만큼 더 비슷하게 빚을 내가면서 살 수 있는 수요 자체가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금리는 낮아져도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되면은 한도는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한도를 이만큼 받았지만 내 뒤에 사람들은 한도를 요만큼씩밖에 못 받는다면 그 자체로 또 수요가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것도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은 워낙에 좀 이렇게 좀 리스크 쪽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렇게 그 좋은 쪽 내러티브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리스크 요인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자 뭐 그런 말씀드립니다. 한미 시장금리 격차도 앞으로 그렇게 크게 막 좁혀질 것 같지 않고 정부 쪽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규제 쪽에도 생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한번 결정을 하자. 그렇죠? 그런데다가 만약에 뭐 국가가 환율 포기하고 그냥 무조건 뭐 이제 돈 풀고 막 이렇게 살리겠다라면은 그러면 뭐 다른 투자 대안은 저 해외 자산이라는 또 그런 대안이 있는 거니까 반드시 그렇죠. 뭐 반드시 꼭 이제 꼭 부동산만이 답은 뭐 아니다. 그 사례가 이제 일본의 저런 사례로 봐도 이렇게 해외 자산 투자라든가 혹은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버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 같은 게 더 장기 성과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이것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적인 시각으로 한번 부동산을 조망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